자, 우리가 지금 순수한 물질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페이즈 다이어그램의 모양이 순수한 물질인 경우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은 실제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왜 그렇게 그려져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수식을 가지고 다 보여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고, 그 앞부분에서는 조금 뭐 자잘한 얘기를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할 건데, 먼저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지금 제목이 Pure Substance고 Phase Transition인데, Phase Transformation. 그런데 Pure Substance를 다루는 이유는 일단 물질이 두 개가 되면 좀 복잡해져서 먼저 순수한 물질을 다루는 거고, 순수한 물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뭐 반응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그냥 페이스만 바뀌는 거, 그러면 물질은 안 바뀌고 상태만 바뀌는 거죠.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이 페이스 트랜지션이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페이스 룰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렇지? C-P 더하기 2 이거였었어요. 이 값이 뭐야? 베리언스라고 불리우는 놈인데, 뭐 일종의 변수의 개수, 독립변수의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Pure Substance라고 한다면 컴포넌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C가 1이죠. 그래서 1-P 더하기 2니까 3-P가 되는 거지. 독립변수의 개수가 3-P야. 최대값, 독립변수의 최대값은 몇 개예요? 그래서 2지요. 왜냐하면 페이지의 개수가 0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음의 값이나 0일 수는 없기 때문에 페이지의 최소값은 1이니까 최대 독립변수의 개수는 2예요. 따라서 우리의 독립변수는 지금 프레셔하고 템퍼러처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프레셔와 템퍼러처에 의해서 그려졌던 거야. 그런데 프레셔하고 템퍼러처 값이 정해졌을 때 어떠한 변화의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깁스 에너지였었잖아. 온도와 압력이 정해졌을 때 그때의 깁스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연력학적으로 그쪽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깁스 에너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앞에 슬라이드 몇 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미 다 배운 내용을 복습할 거야. 다만 용어만 살짝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깁스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떤 변화의 자발적인 방향이 어디인지를 판단해주는 척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바뀌면 깁스 에너지 값도 바뀐다는 얘기고,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토탈 디퍼런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다 배웠잖아. 그리고 1법칙과 2법칙을 합쳐서 만든 깁스 에너지에 관한 펀더멘털 이퀘이션은 요거였었죠. 두 개의 식의 개수를 비교해서 앞에 개수끼리 같고 뒤에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코에피션트 릴레이션이 두 개가 나왔었어. 그렇죠? 그리고 요 각각의 식의 의미는 뭐였냐 하면,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깁스 에너지는 무조건 커진다. 왜? 볼륨은 양의 값이니까.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를 올려주면 깁스 에너지는 낮아진다. 왜? 엔트로피가 양의 값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깁스 에너지는 온도 압력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상대 변수가 일정할 때 한 변수를 키워주면, 올려주면 깁스 에너지가 압력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온도에 대해서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깁스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자연이 알아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용어를 이제 바꿀 거야. 지난 시간에 공부한 케미칼 포텐셜로. 왜냐? 이게 좀 편해요. 지금은 이게 왜 편한지 모르지만 이제 뒤에 가면 이거를 도입하는 이유가 나와. 여기서 뒤라는 건 다음 시간이야. 케미칼 포텐셜, 뮤라고 표현하는 이 케미칼 포텐셜은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는 1몰당 깁스 에너지예요. 그냥 정확히 그 개념이야.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는 케미칼 포텐셜은 1몰당 깁스 에너지예요. 따라서 요식 오른쪽에 있는 요 코에피션트 릴레이션의 양변을
몰수로 나눠주면 이게 몰라 깁스 에너지고 이게 몰라 엔트로피죠. 근데 이 몰라 깁스 에너지가 바로 뭐야? 퓨어 서브스턴스에 대해서는 그냥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식 갖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말로 자꾸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케미칼 포텐셜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지? 그리고 낮아지는 정도는 뭐가 좌지우지해? 똑같이 온도가 높아져도 어떤 놈은 케미칼 포텐셜이 왕창 낮아지고 어떤 놈은 조금만 낮아지고 그럴 수 있어. 뭐 때문에? 엔트로피 때문에. 1몰당 엔트로피 값, 몰라 엔트로피 값이 크면 클수록 온도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케미칼 포텐셜은 조금만 낮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말로 다 얘기한 거고. 얘기했듯이 케미칼 포텐셜은 온도에 의존하는데 얼마나 더 센시티브하게 의존하느냐라는 건 엔트로피가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몰라 엔트로피 값, 몰당 엔트로피 값,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퓨어 서브스턴스의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그거를 어떻게 페이즈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느냐라는 건데, 따라서 각각의 페이즈에서의 엔트로피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걔네들이 온도에 따라서 케미칼 포텐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온도를 바꿔주면 페이지가 바뀌잖아.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 바꿔주면 얼음이 녹고 뭐 물이 수증기가 되고 이렇죠.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체보다는 액체가 엔트로피가 크고 그 다음에 기체가 더 크고 1몰당 엔트로피 값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가 온도축이고 여기가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그러면 고체도 온도를 높여주면 케미칼 포텐셜 줄어들어요. 그런데 천천히 줄어들어.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작으니까. 액체, 똑같은 양의 액체가 고체하고 똑같은 몰수의 액체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케미칼 포텐셜도 온도를 높이면 감소해요. 하지만 좀 더 빨리. 기체는 왕창 빨리 이렇게 감소해요. 자, 그런데 온도에 대해서 보면 어떤 물질에 여기가 녹는 점이고 여기가 끓는 점이야. 그러면 끓는 점 위에는 기체, 요 사이에는 액체, 녹는 점 아래에는 고체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죠. 알아요.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여기는 항상 고체, 여기는 항상 액체, 여기는 항상 기체야. 여기에다가 기체를 갖다 놓으면 액체를 거쳐서 고체가 저절로 되지. 여기다 고체 갖다 놓으면 저절로 액체가 돼요. 왜? 왜 그러냐 이거야. 그 이유는 케미칼 포텐셜 때문이에요. 왜냐? 고체의 케미칼 포텐셜은 예를 들면 이 온도에서 고체의 케미칼 포텐셜은 여기인데 그 녀석이 액체로 존재한다면 케미칼 포텐셜이 얼마예요? 이거를 연장해서 선을 그으면 여기잖아. 그지? 똑같은 양이 액체가 아니고 기체로 존재하면 케미칼 포텐셜이 얼마야? 한 이쯤 되겠네. 여기 연장해서 그으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따라서 이 그림이 일기압에서 만약에 그려졌다고 한다면 요게 노멀 멜팅 템퍼러처, 이게 노멀 보일링 템퍼러처일 텐데 같은 압력에서 우리가 온도를 바꿔주게 되면 온도를 바꾼단다. 그 페이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요 온도에서는 솔리드가 제일 케미칼 포텐셜이 낮아. 그래서 얘가 솔리드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퀄리브리움에 도달하면. 요 가운데 온도는 어때요? 액체의 케미칼 포텐셜은 여기지만 고체의 케미칼 포텐셜은 어디냐? 여기고 기체는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액체 그리고 여기는 기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순전히 케미칼 포텐셜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순전히 깁스 에너지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깁스 에너지가 더 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걔네들은 상태를, 페이즈를 바꿔서라도 글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서 배운 거잖아. 그렇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압력에 대해서도 그냥 반복해 봅시다. 전미분, 펀더멘탈 이퀘이션 두 개의 코에피션트를 비교해서 코에피션트 릴레이션이 두 개가 나왔었는데
압력에 대한 요식도 양변을 몰수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몰라 볼륨으로 바뀌고 여기는 케미칼 포텐셜로 바뀌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 그지? 그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케미칼 포텐셜은 커져요. 커져. 그리고 얼마나 민감하게 압력에 반응하느냐, 압력에 따라서 케미칼 포텐셜이 얼마나 씩씩하게 커지느냐, 그거는 몰당 볼륨이 클수록 그렇다는 거지. 자,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똑같은 논의를 여기서 또 반복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압력이 높아지면 멜팅이라는 현상은, 어떤 고체가 녹는 현상은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상압에서 녹는 점보다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끓는 것도 마찬가지지. 일반적으로 끓는 현상도 압력이 높아지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압력이 낮아지면 더 낮은 온도에서 끓고. 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물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압력이 높아지면, 예를 들면 멜팅을 예를 들면, 멜팅이라는 게 압력이 높아졌을 때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건데, 압력이 높아지면 그 액체는 몰당 볼륨이 고체에 비해서 크니까 액체로 존재하기가 불편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멜팅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케미칼 포텐셜 갖고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케미칼 포텐셜 때문에, 깁스 에너지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엔트로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토탈 엔트로피. 토탈 엔트로피의 다른 말이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고, 깁스 에너지의 다른 말이 퓨어 서브스턴스에 대해서는 몰라 깁스 에너지,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케미칼 포텐셜 갖고 자발적인 페이스 트랜지션을 다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토탈 엔트로피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여러 차례 내가 강조했듯이. 그런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예외적인 애야. 물은 멜팅이라는 현상이 압력을 높이면 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는 몰당 볼륨이 리퀴드가 고체보다 크지요. 이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소문자, 유독 H2O만 얼음이 물보다 볼륨이 더 크다고 했지. 수소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안에가 비어있는 오픈 스트럭처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쨌다는 거냐? 이게 없이. 여기에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여기가 온도고, 이 케미칼 포텐셜인데, 여기가 멜팅 템퍼러처네. 그러니까 멜팅 템퍼러처니까 요게 고체고 요게 액체의 케미칼 포텐셜이야. 액체의 케미칼 포텐셜, 고체의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이 검정선들은 예를 들어서 1기압에서 그렸다고 합시다. 1기압에서 그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압력을 뭐 한 10기압으로 높였어요. 그런 다음에 온도에 따른 케미칼 포텐셜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압력이 높아졌잖아, 이제. 따라서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 케미칼 포텐셜은 커져야 되는데, 몰당 볼륨이 클수록 더 많이 커지죠. 그런데 고체하고 액체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몰당 볼륨이 커요? 액체가 크잖아. 따라서 고체에서 요만큼 케미칼 포텐셜이 증가한다면, 압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러면 액체에서는 그거보다는 많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높은 압력에서는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이 교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렇죠? 이 교점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일단 검정선부터 얘기할까? 검정선에서의 교점이 뭘 말하는 거야? 요 멜팅 템퍼러처, 1기압에서 그려진 요 멜팅 템퍼러처에서는, 1기압 요 멜팅 템퍼러처에서는 고체와 액체의 케미칼 포텐셜이 어떻다? 같다. 케미칼 포텐셜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공존하게 돼. 그리고 공존하는 고체와 액체가 있을 때 이 고체가 액체로 되려고 하는 경향도 없고, 액체가 고체가 되려는 경향도 없어요. 왜? 바뀌어봐야 케미칼 포텐셜이 바뀌는 게 없어요. 유리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엔트로피 측면에서. 따라서 얘들이
바뀌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리가 없죠. 그게 평형의 이퀄리브리움. 그래서 여기가 멜팅 템퍼러처가 되는 거였지. 그런데 압력을 높이니까 어때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잖아. 그렇죠? 따라서 압력을 높이면 멜팅 템퍼러처가 높아진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일링도 똑같이 그려갖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물은 어때? 요게 반대야, 요게 반대. 그죠? 물은 반대예요. 고체가 몰라 볼륨이 더 커. 따라서 압력을 10기압 높여줬다. 그러면 고체, 얼음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많이 늘어나고 물에서는 조금만 늘어나. 교점이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멜팅 템퍼러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도 보일링 쪽은 어때? 그것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보다는 수증기의 몰당 볼륨이 훨씬 많이 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러면 예제를 하나 봅시다. 물을 가지고 한번 케미컬 포텐셜 변화량을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얼음하고 물이 있는데 압력을 1바에서 2바로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케미컬 포텐셜이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거예요. 얼음의 덴시티하고 물의 덴시티 값을 줬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얼음의 덴시티가 더 낮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몰당 볼륨이 얼음이 크다는 거지. 자, 이 값을 계산하려면 이 코에피션트 릴레이션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압력 변화에 따른 케미컬 포텐셜 증가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계산해야 되니까 이 식에서 시작해야 되겠지.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이 dp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식이 d뮤는 Vm dp가 되고 그거를 적고 남은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이 식에서 문제는 요 몰라 볼륨을 알아야 되죠. 몰라 볼륨은 뭐로부터 구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덴시티. 그렇죠? 몰라 매스를 덴시티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몰라 볼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 거야. 그렇죠? 얘를 여기다 그냥 대입한 거지. 그러면 물의 몰당 매스 18g에다가 델타 P 2 빼기 1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그 덴시티, 뭐 얼음인 경우에는 얼음의 덴시티, 물인 경우는 물의 덴시티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산을 해봤더니 얼음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요만큼이야. 1바에서 2바로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얼음은 1몰당 1.97줄 케미컬 포텐셜이 높아지고 물은 어때요? 1몰당 1.8줄이 높아지고 우리의 예상처럼 얼음이 더 케미컬 포텐셜이 많이 증가하죠. 이 이유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멜팅 템퍼러처가 낮아진다라는 거야. 일반적인 물질은 이게 반대고 물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갑시다. 지금 우리의 얘기는 계속 케미컬 포텐셜이 주인공이에요. 케미컬 포텐셜이 주인공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깁스 에너지가 주인공이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탈 엔트로피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다 같은 얘기야 지금.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베이퍼 프레셔가 압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떠한 용기 안에 액체를 넣어놓으면 이게 그 온도 압력 조건에서 이제 기화가 돼서 여기 액체하고 기체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평형에 있을 때 그 압력을 우리가 이제 증기압, 베이퍼 프레셔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증기압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면 베이퍼 프레셔는 늘어나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압력이 높아지면 리퀴드 안에 리퀴드 안에 분자들이 이제 있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기체 상태로 도망을 가게 돼. 마치 우리가 진흙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손바닥으로 꾹 눌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진흙이 삐져나오지. 왜 삐져나와? 불편해서 그 밑에 깔려 있기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가상의 실험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 리퀴드가 있고 이 리퀴드에 리퀴드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리퀴드 A에 베이퍼 A가 여기 있었겠죠.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피스톤을 갖다 놨어. 그리고 이 피스톤으로 꾹 누르는 거야. 이 리퀴드를. 그런데 이 피스톤은 좀 특별한 피스톤이에요. 그래서 이게 퍼미어블에 뭔가가 투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기체는 투과할 수 있는데 액체는 투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는 피스톤으로 꾹 눌러. 그러면 여기에 있던 분자들이 액체 상태에서 피스톤이 없을 때에 비해서 더 많은 분자들이 기체 상태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베이퍼 프레셔가 그 물질 A의 베이퍼 프레셔가 기체 상태에서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자,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 상황을 왜 이런 가상의 실험을 얘기하냐 하면 여기에 리퀴드가 A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무 다른 물질은 없었어. 그렇다면 여기 베이퍼 페이지에는 또 베이퍼 A가 있었겠죠. 걔네들이 평형에 있었어요. 아까 피스톤을 여기다 넣기 전 상황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런 피스톤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피스톤 대신 반응성이 없는 이너트 가스를 넣었어요. 예를 들면 알곤 같은 거. 그러면 뭐야? 그 알곤 때문에 여기 압력이 추가로 가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알곤을 내가 넣기 전에는 여기에 존재하는 가스 A가 여기에 가하는 압력, 그 압력만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너트 가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이너트 가스가 여기를 꾹꾹 누를 거 아니야. 그 압력이 존재할 거고 그 압력 때문에 마치 여기서 퍼미어블 피스톤을 통해서 분자들이 가스 페이지로 갔던 것처럼 여기 있는 놈들이 추가로 일로 갈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순수한 물질의 베이퍼 프레셔가 추가적으로 가해진 압력에 의해서 베이퍼 프레셔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상황이잖아. 그렇죠?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심벌을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소문자 P 스타, 요거는 물질 A 리퀴드와 물질 A 가스, 걔네들만 존재할 때의 베이퍼 프레셔, 걔네들이 평형에 있을 때의 베이퍼 프레셔예요. 따라서 내가 외부에서 추가적인 압력을 이제 이너트 가스를 넣든 뭐 피스톤을 누르든 해서 외부 압력을 가하기 이전의 베이퍼 프레셔야. 다른 말 얘기하면 바로 그때의 압력이죠. 기체의 압력.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해주는 압력을 대문자 P라고 할 거예요. 대문자 P. 이 퍼미어블 멤브레인으로 눌러주거나 아니면 이너트 가스를 넣어서 걔네들이 추가적으로 기체 표면을 눌러주는 그 압력. 그 압력을 P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압력 대문자 P가 가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베이퍼 프레셔 소문자 P가 커질 거야. 따라서 이 대문자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서 그 소문자 P가 커지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 소문자 P는 P스타하고는 다른 값일 거고.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이너트 가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질 A의 액체가 물질 A의 기체가 돼서 여기 존재할 텐데 이 기체 상태에는 A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너트 가스도 같이 존재하죠. 알곤 같은 녀석들이. 따라서 걔네들이 발휘하는 압력을 우리가 파샬 베이퍼 프레셔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부분압처럼. 그죠? 파샬 베이퍼 프레셔라고 불러.
우리가 1장에서 파셜 프레셔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제 수식을 전개할 텐데, 지금 이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려면 사실은 한 가지 가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뭐냐 하면, 내가 넣어준 이너트 가스는 정말로 압력을 가하는 일만 하고 다른 짓거리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넣어준 알곤 같은 이너트 가스가 이 액체 속으로 용해돼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너트 가스의 리퀴드 A에서의 솔루빌리티는 0이다 라는 가정, 그런 가정 하에서 이제 얘기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압력이 가해진 리퀴드의 베이퍼 프레셔는 소문자 P죠. 그거는 P 스타하고 다를 거고, 이 가해준 압력, 리퀴드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압력이죠. 리퀴드가 느끼는 그 압력은 우리가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커질 거야. 그런데 평형이 유지된다고 합시다. 평형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피스톤으로 누르기 전에 리퀴드 A와 베이퍼 A가 평형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피스톤으로 꾹 누른 다음에도 다시 평형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던 그림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이지? 오른쪽에 있던 그림에서 원래 평형에 있었고 A의 리퀴드, 그 다음에 A의 가스가 거기다 이너트 가스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다시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자고.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전이든 후든 여전히 얘네들은 평형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형에 있다면 리퀴드 페이지와 가스 페이지의 케미컬 포텐셜은 같아야 되죠. 그렇지? 같아야 돼. 그런데 추가적인 압력을 가한 다음에도 여전히 평형에 있다 그러면 이 식은 압력이 증가하기 전이나 후나, 대문자 P가 증가하기 전이나 후나 이 식은 성립해야 되고,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식이 성립해야 돼. 리퀴드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했을 거고 압력이 커졌으니까, 가스에서도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했을 텐데 이 증가량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지? 자, 이제 슬슬 수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대문자 P, 이제 리퀴드가 경험하는 그 압력, 이 압력을 자꾸 키워줘요. 키워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형이 유지되게 우리가 지금 하면서 이제 키워줄 거야. 그러면 압력이 dP, 대문자 P, dP만큼 이제 리퀴드가 경험하는 압력이 점점점 커진다고 합시다. 커졌어.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의 증가가 일어나는데, 그 증가량, 리퀴드 페이지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한 양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하면 커진다 그랬는데, 그때 압력은 뭐야? 리퀴드가 경험하는 압력, 대문자 P지. 이만큼이 커지면 리퀴드의 몰라 볼륨에 의해서 이만큼 커진다는 거지. 요거 코에피션트 릴레이션. 그렇죠? 요 식이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 페이지, 요쪽도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하는데 가스 페이지의 케미컬 포텐셜 역시 증가해야 돼요. 이 코에피션트 릴레이션에 의해서. 얼마큼 증가하느냐? 가스 페이지의 몰라 볼륨에다가 그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이 늘어났을 거 아니야.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이 P스타에서 P로 늘어났어. 소문자 P스타에서 소문자 P로 늘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dP만큼 곱해준 이 양만큼 가스 페이지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늘어났죠. 결국은 요 우변과 요 우변이 같아야 되죠. 그렇지? 같아야 돼. 두 식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체의 몰라 볼륨, 이거 우리가 늘상 써먹는 거, 뭐 그때 만들어진 베이퍼들이 이상기체처럼 거동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래야 뭐 쉬우니까. 그러면 P분의 RT를 집어넣으면 되죠. P분의 RT를 고식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체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액체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렇지? 요거는 기체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변화량, 요거는 액체에서 케미컬 포텐셜 변화량. 뭐로 인해서 생긴 변화예요? 대문자 P라는 압력을 추가적으로 가해줌으로 인해서 요만큼의 압력을 추가적으로 가해줌으로 인해서 가스 페이지에서는 소문자 P가 이만큼 늘어났고, 요 일로 인해서 기체와 액체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량이
여전히 같다라는 거야. 왜냐? 여전히 평형에 있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분 형태로 표현해 놨으면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적분하면 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적분 범위를 정해야 돼서 좀 더 얘기를 하면, 대문자 P라는 압력을 늘려주기 이전,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 때, 그냥 리퀴드 A와 가스 A만 존재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베이퍼 프레셔는 P스타고, 그죠? 리퀴드 A와 가스 A만 존재할 때, 걔네들이 평형에 있을 때의 베이퍼 프레셔는 P스타고, 그때 리퀴드 A가 경험하는 압력, 리퀴드가 경험하는 압력을 우리가 대문자 P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때 걔네들이 경험하는 압력이 바로 뭐예요? 가스 페이지에 있는 이 소문자 P스타, 이거를 얘네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대문자 P나 P스타나 똑같고, 이 P스타가 바로 뭐예요? 그냥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 바로 그 상황에서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이잖아. 그래서 리퀴드 A와 가스 A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 대문자 P나 소문자 P나 같은 거야,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피스톤으로 눌렀건 아니면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건 해서 델타 P라는 대문자 P의 증가가 있었어. 액체가 경험하는 압력이 델타 P만큼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값이 더 이상 P스타가 아니고 소문자 P스타가 아니고 이제 소문자 P라는 어떤 다른 값이 될 거야. 이것보다 큰 값이 될 거야. 기체 상태에서의 압력이 커지게 될 거고, 그렇죠? 따라서 액체가 경험하는 압력은 원래는 요만큼의 압력만 경험하고 있었는데 델타 P라는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짐으로 인해서 그때 기체의 베이퍼 프레셔는 P스타가 아니고 P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P는 P 더하기 델타 P가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성립하는 식이야. 요때 요 소문자 P는 이 상황처럼 같지가 않아요. 얘네 두 개가. 하지만 대충 보면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가 왕창 증가하진 않거든. 증가해봐야 눈꼬리만큼 증가해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요 소문자 P가 P스타하고 큰 차이 안 난다. 요 델타 P의 크기에 비하면 요 소문자 P와 P스타의 차이값, 그거는 델타 P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값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면 그냥 우리가 식을 P스타 더하기 델타 P로 쓸 수 있죠. 그죠? 적분을 할 때 변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체가 경험하는 압력은 대충 피스톤이 없었을 때 피스톤이 없었을 때 기체에서의 베이퍼 프레셔, 그러니까 A의 베이퍼 프레셔, 물질 A에 더하기 추가적으로 늘어난 압력, 이거 정도를 얘가 경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적분합시다. 이 식을 적분하면 그 액체가 경험하는 압력, 대문자 P가 변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았을 때, 그때의 기체의 베이퍼 프레셔는 P스타고, 이 좌변은 P에 대해서 적분하고 우변은 대문자 P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좌변에 대해서는 P스타고 우변에 대해서는 어때요? 대문자 P가 P스타하고 똑같다 그랬지, 앞에서?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피스톤으로 눌러주지 않으면, 이너트 가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대문자 P나 소문자 P나 똑같으니까, P스타나 다 똑같으니까 여기가 P스타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P가 가해지게 되면 그때 기체가 발휘하는 베이퍼 프레셔, 파셜 베이퍼 프레셔가 P고, 그때 액체가 경험하는 파셜 베이퍼 프레셔는 여기가 원래 P, 소문자 P 더하기 델타 P인데 어프록시메이션 하자 이거야. P스타 더하기 델타 P로 이렇게.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적분하면 되지 이거야. RT를 우변으로 옮겨서 왼쪽 적분하면 뭐 P분의 DP니까 이건 로그텀으로 아직 안 썼네. 로그텀으로 뒤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RT를 1로 보내고 이 VM을 바깥으로 빼냈어요. 인테그랄 바깥으로. 그런데 이거 함부로 빼면 사실 안 되지. 왜냐? 몰라 볼륨은 압력이 바뀌면 얘도 바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압력이 좀 늘어났다고 해서 액체의 몰라 볼륨이 크게 변하지는 않으니까 그거 그냥 무시하자 이거야. 그리고 바깥으로 빼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적분은 쉽죠. 좌변 적분하면 로그 함수가 나올 거고, 그죠? 로그 텀이 나오고, 우변 적분하면 델타 P가 그냥 나오는 거지. 델타 P가. 그래서 이 식을 익스포넨셜 취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네, 이제 식을 다 얻었어. 이 식을 좀 음미해 봅시다, 이제. 음미를 좀 해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소문자 P스타는 뭐야? 액체 A와 기체 A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베이퍼 프레셔 A의 베이퍼 프레셔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비 퍼미어블 피스톤 갖고 누르거나 아니면 그 이너트 가스를 넣어줘서 압력을 증가시켜 주게 되면 액체가 느끼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파셜 베이퍼 프레셔가 커진다. 이거보다 커져요. 얼만큼? 이거를 곱한 것만큼 커져. 따라서 이 값이 1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야, 지금. 지금 VM, 이거 양수죠. RT 다 양수예요. 그 다음에 델타 P, 이것도 양수야지. 우리가 압력을 높였으니까. 그렇죠? 실제 예를 한번 봅시다. 요식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물, H2O에 대해서 물의 데인시티 이 값이고, 데인시티 아니까 몰라보려면 아까처럼 계산할 수 있겠죠. 아까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해 놨네. 몰라보려면 이렇게. 몰당 18ml. 그 다음에 압력을 얼마 증가했어? 10바만큼 증가시켰대요. 따라서 P스타라는 값 곱하기 요 익스포넨셜 텀이니까 익스포넨셜 텀만 먼저 계산해 보면 요 지수값을 계산해야 되겠지. 계산하면 VM에다가 뭐 이 값 집어넣고 델타 P에다 10 집어넣고 RT 넣고 계산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어디가 있냐 뭐 이런 값이 나와서 이거를 익스포넨셜에다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이 값이 나왔대. 1.0073. 그 얘기는 뭐야? 리퀴드 A와 가스 A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압력 P스타보다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 그 P스타보다 미세하게 압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베이퍼 프레셔가. 그죠? 커요. 그지? 뭐 눈곱만큼 늘어났어요. 이해돼요? 예. 수식을 얻어봤는데 뭐 중간에 어프록시메이션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압력이 늘어나는 파셜 베이퍼 프레셔가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어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엄마들이 빨래를 한 다음에 항상 여기 날 좋은 날 빨래를 주로 널죠. 그러면 잘 말러. 물론 뭐 햇빛이 좋으니까 뭐 살균 효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햇빛이 좋은 날이 기압도 고기압이지, 그지? 날씨 그지 같은 날은 저기압이고 그게 고기압, 저기압이 실제로 압력, 기압이 높다, 낮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이 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 H2O라는 이 물질의 그 파셜 베이퍼 프레셔가 높아져요. 파셜 베이퍼 프레셔가 높아진다는 뭐야? 그 말은 뭐예요? 기체 상태의 H2O 분자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마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메인으로 갑시다. 내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순수한 물질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왜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오늘 배운다고 했어요. 이런 모양이란 어떤 모양이냐 하면 특징을 보면 고체, 액체 바운더리는 직선이야 일단 형태가. 그리고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른 양의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액체 기체 또는 고체 기체의 바운더리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뭐 익스포넨셜 인크리즈 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 그렇죠? 왜 이러느냐?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이 바운더리라는 건 뭐냐? 이 바운더리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 바운더리는 두 개의 페이지가 공존하는 거라고 했었죠.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두 개의 페이지가 공존하는 조건이 바운더리 조건이에요. 왜 공존해? 두 개의 페이지의 케미칼 포텐셜이 그 조건에서는 같거든. 케미칼 포텐셜이 같으니까 특정한 페이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 페이지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작점은 뭐가 돼야 돼요? 존재하는 두 개의 페이지의 케미칼 포텐셜은 같다라는 거에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개의 페이지가 공존하는 곳이고, 바운더리에서는 거기서는 케미칼 포텐셜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페이지하고 베타라는 페이지가 공존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온도 압력에서 순수한 물질의 알파라는 페이지와 그 순수한 물질의 베타라는 페이지가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해요. 그렇다면 이 얘기했듯이 알파라는 페이지의 케미칼 포텐셜과 베타라는 페이지의 케미칼 포텐셜이 같다는 얘기야. 어떤 조건에서? PT라는 조건에서. 변수는 달랑 PT밖에 없어요. 왜? 퓨어 서브스턴스니까. 순수한 물질이기 때문에 페이즈 룰에 의하면 변수는 두 개, PT밖에 없어. 따라서 압력이든 온도든 바뀌게 되면 케미칼 포텐셜도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운더리라는 건, 이 바운더리를 따라 내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운더리를 따라 움직이면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해요. 그런데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지만 여기서도 평형, 여기서도 평형, 계속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이 선을 따라서 고체와 액체가 계속 평형이에요. 이 선을 따라서 액체와 기체가 계속 평형이지.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온도와 압력이 바뀌더라도 계속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가상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어떠한 물질에, 순수한 물질에 알파라는 페이지와 베타라는 페이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를 따라서 내가 온도와 압력을 바꿔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이 라인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케미칼 포텐셜은 계속 이퀄이야. 알파 페이지의 케미칼 포텐셜과 베타 페이지의 케미칼 포텐셜이 같아요. 계속 같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알파 페이지에서의 케미칼 포텐셜 변화량과 베타 페이지에서의 케미칼 포텐셜 변화량이 계속 같게 변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10이 늘어났으면 여기도 10이 늘어나고, 여기서 10이 줄어들면 여기도 10이 줄어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렇죠? 알파 페이지에서의 케미칼 포텐셜 변화량, 베타 페이지에서의 케미칼 포텐셜 변화량은 서로 같다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식을 상기해 봅시다. 이게 중요한 식이라고 했지. 이거는 외우고 다니시라고. VDP-SDT. 자, 요 식의 양변을 몰수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되죠. 요거는 케미칼 포텐셜로 바뀌고, 요거는 몰라 엔트로피로 바뀌고, 요거는 몰라 볼륨으로 바뀌고, 그죠? 요거 케미칼 포텐셜에 관한 펀더멘탈 이퀘이션, 요게 깁스 에너지에 관한 펀더멘탈 이퀘이션. 그냥 양변을 몰수로 나눴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은 알파 페이지에서도 성립해야 하고 베타 페이지에서도 성립해야 하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을 이 식으로 표현해주면 식이 이렇게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엔트로피 텀은 엔트로피 텀끼리, 볼륨 텀은 볼륨 텀끼리 모았어요. 모으면 이렇게 되지. 자, 요 가로 안에 의미가 뭔가 봅시다. 이게 뭐야? 알파의 몰당 볼륨, 베타 페이지의 몰당 볼륨 있죠? 결국은 알파에서 베타 페이지로 바뀔 때 몰당 볼륨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알파에서 베타 페이지로 바뀔 때 몰당 엔트로피가 얼마나 바뀌느냐, 그걸 나타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몰라 볼륨 체인지잖아. 그지? 페이스 트랜지션에서의 몰라 볼륨 체인지. 이거는 몰라 엔트로피 체인지. 페이스 트랜지션에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시다. 페이스 트랜지션에서 몰라 볼륨 체인지, 페이스 트랜지션에서 몰라 엔트로피 체인지. 여기 m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는 몰당 값이에요. 몰당 엔트로피 변화. 여기 m 있었잖아. 그렇죠? 결론적으로 식을 정리하면 요 식이 얻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식이야. 클래피론 이퀘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순수한 물질의 온도와 압력,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 이게 뭐야? dt분의 dp. 이게 바로 페이스 바운더리의 기울기예요. 페이스 바운더리의 기울기는 뭐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볼륨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볼륨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 그게 바로 PT,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PT로 그려지잖아.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 PT 다이어그램을 그렸었죠, 우리가. 그때 PT 그 기울기는 얘네들이 결정한다는 거야. 클레이페론 이퀘이션 아주 중요합니다. 유도 과정도 어때? 아주 간단해. 30초면 유도할 수 있어. 아주 간단하죠. 자,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식을 가지고 다 유도할 거예요. 방금 말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페이스 다이어그램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뒤에서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 식을 가지고 뭐 프리징 포인트, 멜팅 포인트가 압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것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솔리드 리퀴드 바운더리. 솔리드 리퀴드 바운더리의 기울기나 그 모양은 이 식 갖고 결정돼. 여기 델타 V가 있고 델타 S가 있죠. 델타 S는 뭐라 그랬어?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의 엔트로피 변화야. 따라서 뭐 멜팅 관점에서 뭐 생각해 봅시다. 프리징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멜팅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 어느 관점에서 생각을 하든 마찬가지인데 멜팅, 다른 말로 퓨전, 멜팅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델타 S 값은 어떻게 돼요? 이거야. T분의 원래 멜팅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T분의 DQ 리버서블인데 이때 DQ 리버서블이 델타 H하고 똑같잖아. 그죠? 압력이 일정하니까.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죠.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 클래피론 이퀘이션을 약간 수정한 거야. 뭐 이 식이나 같은 식이죠. 일단 이것만 봐도 정보가 많아요. 어때? 멜팅이 일어날 때 볼륨은 어때요? 늘어나죠.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서. 또 멜팅이 일어나는 현상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잖아, 멜팅은. 그죠? 이거 양의 값, 이것도 양의 값. 따라서 솔리드 리퀴드 바운더리의 기울기는 어때야 된다? 양의 기울기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값이 큰 값일까 작은 값일까? 이 값은 굉장히 큰 값일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V가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야.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부피 변화가 일어나 봐요. 얼마나 일어나겠어. 그렇죠? 별로 큰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분모가 작은 값이면 이 값은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바운더리가 양의 기울기를 갖고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건 여기까지만 유도해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은 왜 해필 직선이야? 이건 아직 모르지. 따라서 이거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직선의 방정식이 유도가 돼야 되겠지. 해봅시다. 자, 몰라 볼륨. 이게 방금 내가 다 얘기한 거고. 이것도 방금 얘기한 거네. 자, 이제 식을 유도해 봅시다.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그 변수 분리한 다음에 양쪽 적분하면 되지. 적분하면 되는데 지금 온도와 압력을 바꿔가야 되죠. 평형을 유지하면서 온도와 압력을 바꿔가야 돼. 바운더리를 따라서. 그래서 처음 압력을 처음 값, 예를 들어서 이니셜 값을 뭐 P스타, T스타라고 표현하고 나중 값, 증가된 값이라고 합시다. 증가된 온도를 T하고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변수 분리한 거죠, 그냥. 변수 분리하고 양변을 적분해야 되는데 이때 좌변은 프레셔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지. 초기 프레셔, 나중에 프레셔. 그다음에 온도, 초기 온도, 나중 온도. 이렇게 적분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들은 온도에 따라서 물론 변할 텐데 뭐 크게 안 변한다라고 합시다. 이것도. 실제로 별로 크게 안 변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적분하면 어떻게 돼? 적분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거 그냥 적분한 거야. 여기 t분의 dt니까 로그 텀이 나온 거고, 이거는 델타 p잖아. 근데 그냥 p 빼기 p 스타니까 빼기 p 스타를 오른쪽으로 이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표현한 건 사실은 이거를 함부로 바깥으로 빼면 안 돼서. 그러니까 여기도 어프록시메이션이지 사실은.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그래.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야? 아니잖아. 그지?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거든. 여기 로그 텀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 요거를, 요 부분. t 스타분의 t.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어. 왜냐하면, 1은 t 스타분의 t 스타니까 요거 지울 거 지우고 나면 다시 이게 돼.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요 값이 어떤 값이냐면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바운더리를 따라서 온도와 압력을 조금씩 평형을 유지하면서 바꿔갈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 값이 충분히 작은 값이면 1 더하기 아주 작은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학에서 1 더하기 아주 작은 값의 로그 값 이거는 어때요? x하고 같아. x하고 같아. 왜 같아? 이거 잠깐 카메라 일로 와주세요. 아직 시간 20분 남았구나. 서두르지 않아도 되네. 계속 내가 시침하고 분침을 거꾸로 봐갖고 마음이 또 조급해질 뻔했는데. 네. ln x를 x에 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기 여기 1인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저거는 뭐예요? ln x가 아니고 ln 1-x죠. ln 1-x. 그럼 이거 일로 시프트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좀 이상하게 됐네. 그런데 x가 아주 작은 값이면 어때? x가 아주 작은 값이면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하고 여기는 같아요. 그지? x가 충분히 작은 값이면 ln 1-x는 그냥 대충 x하고 같아. 그렇지? 따라서 다시 원위치. 따라서 ln 1 더하기 요 텀을 그냥 요 텀만 놔도 되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됐네. 직선의 방정식이. 왜? 여기다 적어놨네요. 직선의 방정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P는 상수 더하기 상수 가로 열고 변수 빼기 상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예를 들면 여기 스타라는 게 특정 압력에서의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온도 이렇게라고 한다면 이 스타 값들은 이미 다 정해진 값들이잖아. 그리고 델타 H, 델타 V 이것도 다 그 조건에서 정해진 값이죠. 따라서 지금 스타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상수고 T하고 P만 변수야. 그러니까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어떠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그것도 굉장히 큰 양의 값. 왜? 이것 때문에. 이게 작은 값이니까. 그죠? 볼륨 체인지가 작은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양의 값이에요.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solid liquid boundary는 직선이어야 되고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고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라는 거지. 중간에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넣긴 했지만 뭐 직선의 모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 다음에 요번에는 리퀴드하고 가스 바운더리를 봅시다. 아까 처음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익스포넨셜 인크리즈하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고 직선이 아니고 휘어 있다. 모양은 익스포넨셜 펑션 닮았다라는 정보가 우리한테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봅시다. 이 바운더리 역시 뭐에서 시작하겠어? 클래피론 이퀘이션에서 시작할 거예요. 케미칼 포텐셜이 두 개의 페이지 사이에 같다라는 거로부터 우리가 이걸 얻었었고, 그죠? 이걸 얻었고 여기에서 시작할 건데 두 개의 페이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페이스 트랜지션은 뭐야? 베이퍼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베이퍼라이제이션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되겠지. 얘를 여기다 또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중요 정보는 다 나와요. 이거 양해값. 그죠? 기화는 양해값이죠. 그 다음에 기화가 일어날 때 볼륨 변화 엄청 크지? 커다란 양해값. 따라서 분모가 굉장히 커다란 양해값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압력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바운더리에서 그 기울기는 뭐가 어떻게 된다? 양의 기울기인데 작은, 뭐보다 작은? 아까 고체 액체 그 기울기보다는 작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만한 기울기로. 근데 여전히 이게 왜 휘어 있는지 이건 아직 우리가 솔루션이 없죠. 지금 다 말로 얘기했고요. 이 얘기. 다시 일로 와주세요. 지금 마지막에 써 있는 저 문장은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냐면, 우리가 순수한 물질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뭐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압력이 여기가 P1이야. 여기가 P2야. 압력이 P1에서 P2로 높아졌어. 압력이 P1일 때 여기가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죠. P1이라는 압력에서 멜팅은 여기서 일어나죠. 그죠? P2라는 압력에서 멜팅은 어디서 일어나? 살짝 높은. 그죠? 그래서 요만큼, 멜팅 템퍼러처가 요만큼 변해. 하지만 보일링 템퍼러처는 어떻게 변해요? P1이라는 압력에서 보일링은 여기서 일어났었는데 P2라는 압력에서 보일링은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요. 따라서 델타 보일링 템퍼러처 변화량이 이만큼이죠. 네. 왜 그래? 여기 기울기가 원만하고 여기는 가팔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 얘기예요. 다시 원위치. 네. 이 문장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압력에 따른 보일링 템퍼러처나 멜팅 템퍼러처의 영향을 보면 보일링 템퍼러처는 많이 변하고 멜팅 템퍼러처는 조금 변하는데 그 원인이 기울기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식을 유도해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분을 하면 되잖아. 변수 분리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우리의 변수 모양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의 변수 P나 T 가지고 표현해 줘야 되죠. 그런데 땡큐야 이거는 가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볼륨 체인지 이 부분 요거 리퀴드로부터 가스로 바뀔 때 몰라 볼륨이 얼마나 바뀌느냐 이거였었잖아. 근데 두 텀 중에 어느 텀이 커요? 첫 번째 텀 얼마나 커? 왕창 커요. 예. 리퀴드의 몰라 볼륨에 비해서 이거는 왕창 커. 따라서 이 두 번째 텀은 무시해도 상관없죠. 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가스가 이산기체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 대신에 P분의 RT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P분의 RT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하면 여기 P분의 RT 대입했죠. 식이 이렇게 돼. 그렇죠? 요 식을 또 이제 사람들이 클라우디우스 클래피런 이퀘이션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뭐 이산기체라는 가정 하에서 그 클라우디우스 이퀘이션을 그냥 조금 바꿔놓은 거일 뿐이지 뭐 엄청 대단한 식은 아니죠. 요거 얘기 안 했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P를 좌변으로 보내면 P분의 dP가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X분의 dX는 dln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좌변을 dlnP라고 쓴 거예요. 여기 dP가 있는데 갑자기 dlnP가 된 게 여기 있는 P를 좌변으로 보내면 P분의 dP니까. 요거 dlnP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클라우디우스 클래피런 이퀘이션. 됐죠? 자, 이건 뭐 어찌됐건 클라우디우스 이퀘이션에 그냥 뭐 마찬가지 같은 식이야. 자, 이제 이걸 우리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똑같은 식을 지금 우리가 이 식은 무슨 바운더리 설명하고 있어요? 액체하고 기체의 바운더리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똑같은 식, 그리고 앞으로 유도할 다른 식들도 마찬가지야. 고체와 기체의 바운더리에서도 똑같이 쓰면 돼요. 유도 과정은 다 똑같아. 달라지는 건 뭐야? 액체, 기체 바운더리에서 페이스 트랜지션은 베이퍼라이제이션이었지만 고체, 기체 바운더리에서의 페이스 트랜지션은 뭐예요? 서블리메이션이지. 따라서 요 자리에 서블리메이션 들어가는 거 말고는 모든 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클라우지우스 클래피론 이퀘이션은 고체, 기체 또는 액체, 기체 바운더리를 결정할 때 다 쓰는 식이에요. 자, 하여간 그걸 염두에 두고 여전히 우리는 액체, 기체 바운더리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델타 H 뭐 온도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적분을 하면 델타 H 인테그랄 바깥으로 뺐고 그 다음에 시작 별 붙어 있는데 시작이고 파이널은 별 안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우변은 온도에 대해서 좌변은 LNP에 대해서 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좌우변을 적분하고 나면 이렇게 되겠지. 요거 빼기 LNP 스타가 되니까 결국은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요거 x제곱분의 dx 적분한 거니까 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나왔죠. 이렇게 됐어요. 양변을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식이 p는 p 스타 익스포넨셜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익스포넨셜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자이라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쓰고 이 나머지 부분을 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익스포넨셜 펑션이 나왔어. 그렇죠?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약간 찝찝하죠. 이게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스 한다는 거야? 디크리스 한다는 거야?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지. 확인해 봅시다. 온도가 증가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베이퍼라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베이퍼라이즈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관점으로. 자, 그러면 T스타보다는 T가 높은 온도죠. 따라서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작은 값이야. 그렇지? 따라서 괄호 안은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고. 델타 H는 양의 값이지. 흡열이니까. 베이퍼라이제이션은 흡열이에요. 이건 양의 값, 뒤에 건 마이너스. 따라서 자이는 값이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여기 또 있지. 따라서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지수가 양의 값이에요. 증가하는 함수야.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지? 그럼 이제 다 됐네. 다 됐죠? 이거 갖고 이거 그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지? 온도와 압력과 온도를 변수로 갖고 있는 익스포넨셜 펑션을 얻었잖아. 그렇죠? 그때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다. 양의 기울기 이놈들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식이 뭐에서도 얻어진다? 솔리드 베이퍼 바운더리에서도 똑같은 식이 얻어진다. 단 뭐만 달라? 여기가 델타 H 서블리메이션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 뒤에서 이제 하는 거야. 리퀴드 베이퍼 바운더리에서 앞에 식을 얻었지만 똑같은 식이 솔리드 베이퍼 바운더리에서 얻어져요. 다만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 대신에 델타 H 서블리메이션을 넣는 것 요것만 달라요.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비교하면 어느 값이 더 큰 값일까? 이것도 양의 값, 이것도 양의 값이에요. 이게 더 큰 양의 값이지. 왜냐하면 고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하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다 거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솔리드 베이퍼 바운더리에 관한 식인데 이 식에서 델타 H 서블리메이션은 헤스의 법칙에 의하면 고체가 기체로 승화하는 거는 그때 엔탈피 변화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엔탈피 변화의 합이죠. 따라서 얘가 더 큰 값이에요. 뭐보다?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보다. 그죠? 델타 H 서블리메이션이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보다 더 큰 값이야. 그래서 어쨌다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스하는 함수인데 온도에 따라서 프레셔가 그때 그 인크리스하는 기울기가 서블리메이션인 경우에가 더 가파르다라는 거야. 솔리드 베이퍼 바운더리가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라면 그 어깨에서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저 칠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뭐 애기 엉덩이처럼 볼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바운더리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라면. 근데 같은 온도 압력이 요 삼중점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삼중점에서 솔리드 게스의 바운더리는 어때요? 요거야. 리퀴드 게스 바운더리는 어때요? 요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시계 모양은 똑같아. 그래서 생겨먹은 것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오케이? 자, 이게 끝이야, 이제. 다 했어요. 4장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를 잠깐만 서머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 생각한 거는 순수한 물질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물질의 페이스 바운더리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바운더리는 뭐가 결정했어요? 케미칼 포텐셜이 결정했어. 왜냐? 바운더리에서 두 개의 페이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케미칼 포텐셜이 같거든. 그래서 두 페이지의 케미칼 포텐셜이 같다라는 거로부터 클래피런 이퀘이션을 얻었고, 그 클래피런 이퀘이션을 표현하면 델타 V와 델타 S가 나오는데, 그거를 온도와 압력의 형태로 적분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조금 바꿔준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식을 얻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뭐 대단한 수학은 없고, 기본 개념은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인공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야. 이 케미칼 포텐셜은 이 뒷부분에 다 주인공이에요. 연력학 강의 끝날 때까지. 앞으로는 계속 케미칼 포텐셜이 주인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깁스 에너지가 주인공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토탈 엔트로피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이제 뭘 공부할 거냐 하면 믹스처를 공부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심플 믹스처라는 걸 공부할 거야. 그럼 이걸 왜 공부하냐? 오늘 공부한 거는 순수한 물질이었잖아. 근데 연력학이 순수한 물질에서 일어나는 일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현상들은 순수한 물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섞여 있는 데서 일어나요. 알아서 혼합물에 대한 믹스처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그냥 믹스처가 아니고 심플 믹스처라고 했어. 이 심플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단순히 섞여 있고 서로 반응은 안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거를 왜 다루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챕터에 가서는 화학 반응을 다룰 텐데,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만드는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이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섞여야 될 거 아니야. A하고 B가. 섞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걔네들이 충돌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리액턴트끼리 섞이는 일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리액턴트끼리 섞이는 거는 심플 믹스처가 아니잖아.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반응이 없는, 그냥 섞이기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챕터는 좀 강의 개수가 많아요. 처음에는 아주 이상적인 섞이는 현상 얘기하다가, 좀 이상성에서 벗어나는 거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 컴포넌트가 2개일 때 페이즈 다이어그램 얘기하고, 컴포넌트가 3개일 때 페이즈 다이어그램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얘기들이 좀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일반 학습 시간에 배웠던 총괄성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강의할 게 많긴 하지만 상당히 재밌어. 그리고 이 5장 강의가 끝나고 나면 6장은 화학 반응인데, 5장까지 다 쫓아오면 6장은 사실 거저먹기예요. 이 연력학 전체 내용 중에 6장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6장의 내용 중에 일부는 전기화학 부분이 있는데, 그 전기화학은 우리가 2학기 때 강의할 거예요. 2학기 때 전기화학의 평형연력학과 전기화학의 키네틱스 얘기는 묶어서 한꺼번에 할 거고, 전기화학을 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6장은 쉬워. 이제 여러분들이 요 5장의 고비만 넘어가면 연력학을 다 이해했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6장은 되게 쉬워요. 오케이? 여기까지 혹시 질문?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